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엄마는 이모와 함께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좀 빨리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마포구에서 젊은 사람들 취향의 일식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은데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고 소문이 꽤 잘 나서 늘 예약이 꽉 차 있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만 6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재료를 좋은 거 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인지 가게 자체는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어쩔 때는 재료가 소진돼서 일찍 마감될 때도 있고요. 저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저만큼이나 일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픈 초기보다는 훨씬 수월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여유를 즐기며 사는 건 아니에요. 자영업이라고 하죠. 어쨌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사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는 꽤 어릴 때부터 그걸 몸에 익힌 것 같기는 해요.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아빠가 남긴 재산으로 부동산의 투자와 이모가 하는 베이커리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집안을 더 일으키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는 저나 엄마 둘 다 위기감을 크게 느꼈어요. 엄마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저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죠. 옆에서 그런 걸 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엄마처럼 몸에 익히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본 어학학교부터 들어가서 요리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좀 더 실용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야 그때도 지금도 대학 졸업장이라는 게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큰 건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갈 때 더 유용하지 제 사업을 하는 데에는 더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인맥을 쌓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니 생각보다 외로운 일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무튼 일본에서 요리학교를 나온 후 겨우 긴자의 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해서 수습으로 1년간 열심히 정말 고생하고 또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30살 무렵까지 일을 하고 한국에 왔었네요. 그러한 일들을 전부 극복하고 돌아와서 제 가게를 열 때는 감사하게도 엄마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 초반까지도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해보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이 인간이 알고 보니 참 별로였더라고요. 그 남자 어머니랑 누나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누나가 빌런이었어요. 그리고 온 식구가 왜 그리 그 누나 말을 떠받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마터면 한 가족이 될 뻔한 이 인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누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전 남친과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한 거고요. 지금도 후회하는 건 결혼이라는 중대하고 큰 문제를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사자 두 사람이 잘 살면 될 일이라고 해도 주변 인물들, 특히 시댁 식구들이 상식을 한참 벗어나면 절대 결혼할 수 없겠더군요. 남친 어머니나 남친 누나를 보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특히 남친이 그 사이에 푹 파묻혀 있는 걸 보니 이건 같이 살면 더 큰 문제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는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러고 지금 6개월 좀 넘었는데 이제야 겨우 남친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제 사업장이 있다 보니 그 인간이 자꾸 제 주변을 맴돌아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끝난 게 다행이에요.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출렁이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남친과 2년 정도 만났어요.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좀 소심한 면이 귀여워 보여서 호감을 갖고 만났었네요. 남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고 1년 6개월 정도 만난 시점에서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사람이 좀 소심하고 우물쭈물 하는 데가 있긴 했는데 제가 워낙 결단력이 있는 편이니 나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남친은 제가 아는 일식 식당에도 몇 번 와봤기 때문에 식당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늘 마감이 다 끝나거나 재료가 소진돼서 일찍 문을 닫게 되는 날에 왔기 때문에 항상 손님이 없는 가게만 봤었네요. 남친은 제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걸로 착각했더라고요. 윤지야, 너 가게 보증금은 무사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보증금이 무사하다니? 무사하지 못한 건 뭐고? 아니, 손님이 너무 없잖아.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월세나 낼 수 있어? 월세 못 내면 보증금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하면 네가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 아, 내가 월세 못 내서 보증금 걱정한 거구나. 나 여태 월세 밀려본 적 없어. 지난달에도 잘 냈고 이번 달에도 말일에 잘 빠져나갈 거야. 우리 가게 나 월세 내고 내 생활할 만큼은 다 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나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잘 쓰고 살아. 그런 거면 다행이지. 나 한 달에 300 정도는 벌거든? 너도 그만큼은 나오는 거야? 가게가 크지도 않은데 항상 손님이 없는 것만 보니까 그 이상은 못 나오지 싶은데. 저는 남친의 소심한 걱정에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한 달에 순이익만 800만 원은 되거든요. 직원 넷 월급 다 주고도 말이죠. 남친은 뭐 아는 사람은 알만한 기업에 다니고 있기는 했지만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IT 강소기업 정도였죠. 남친이 취준생 생활도 꽤 했고 회사도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요. 대신 엄마와 누나가 결혼 자금은 책임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꽤 돼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러려니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엄마가 대장부 기질을 발휘하셔서 꽤 풍족했고 이모의 베이커리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걱정이 없었어요. 이모는 자녀 둘 다 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나이 들어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이모를 보면 그래요. 심심하지 않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사실 제 가게가 있는 건물이 엄마 명의로 된 거예요. 뭐 명목상 보증금이니 드리기는 했지만 엄마가 딸한테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고스란히 다 제 통장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혹시라도 제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엄마 백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는 않았어요. 남친 집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소심한 사람이 저희 집하고 일일이 비교하며 열등감이라도 느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만나다 보니 좀 그런 면들이 보여서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왜 열등감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올려치기 하는 것들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결혼은 생활이고 현실인데 당연히 그 사람 성격에 영향을 미칠 텐데 말이죠.
저희 엄마는 분당이 처음 붐이 일어날 무렵에 아파트를 사셨고 그곳에서 쭉 살고 계세요. 그러니 좋기 30년은 됐고 요즘 지은 아파트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제가 있는 마포구 신축으로 이사를 하라고 해도 엄마는 거기가 편하다고 옮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꽤 좋은 병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생활하기 편하다고 하셨어요. 이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마포에 20평 정도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데 남친은 제가 가게를 하며 그거 세까지 내는 걸 혼자 열심히 머리 굴려 계산하더군요. 오피스텔도 엄마 거라서 저는 그냥 살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결혼 준비하면서 차츰 다 알게 될 테니 저는 딱히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촉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 남친이 먼저 저희 분당집에 오기로 했어요. 엄마는 남친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귀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오다 가다 보게 된 거였는데요. 엄마는 결혼은 생각도 안 해보셨다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꽤나 놀라시더라고요. 너 정말 상준이랑 결혼한다고? 아니, 요새 결혼 안 하는 애들도 많은데 뭘 벌써 하려고 그래. 네 나이면 아직 자기 할 일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 엄마 친구 딸들도 다 40 넘어서 결혼하더라. 윤지 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뜻밖이네. 해. 근데 어차피 할 결혼이면 마음에 맞는 사람 있을 때 얼른 하는 게 낫지 않아? 나 40 넘어서 결혼하면 엄마 손주 보기도 힘들걸? 왜 그래? 혹시 상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엄마 아빠도 사이 좋았으니까 결혼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나 상준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는 거지? 아유, 그래. 누굴 닮아 눈치는 빠른 건지. 솔직히 상준이 걔 남친으로 만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남편감으로는 영 별로다. 애가 너무 눈치 보고 계산하는 스타일이야. 지 입장에서는 그게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절대 아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 저런 식으로 속으로 일일이 계산하고 간보고 있는 거. 저러면 큰일 못한다. 회사 승진도 힘든걸. 나는 윤진이가 그런 사람 만나서 속 터지며 살 것 같아 그래. 엄마 나이쯤 되면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 그냥 사람 성격이 좀 소심하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엄마도 그런 거 선입견일 수 있잖아.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모 베이커리 사업에 투자를 하는 엄마는 저는 모르는 걸 보셨던 건데 제가 그런 걸 너무 간과해버렸어요. 어쨌든 엄마는 이모랑 상의해서 남친을 만나보기는 하겠다고 하셨고 남친이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엄마랑 이모한테 드리겠다고 자기네 회사가 협력하는 대기업 화장품 세트를 가져왔더라고요. 엄마는 처음 집에 온 사람은 직접 요리를 해서 따뜻한 밥 먹여야 한다고 이모랑 새벽부터 직접 수산시장이며 농수산시장까지 가서 장을 받아가 음식을 해주셨어요. 엄마랑 이모는 남친을 극진히 대접하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남친은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더군요. 이모가 조금 티를 내서 남친이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이러는 거였어요. 니네 집 아파트 되게 구축이더라. 이모까지 같이 사는 거면 생활비 아끼려고 하는 거 맞지? 엄마랑 누나가 나 니네 집 가서 어땠는지 엄청 물어봐서 내가 잘 대답하려고 완전 진땀 뺐잖아. 왜 진땀을 빼?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지. 우리 엄마랑 이모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없는데? 왜? 아, 그거야 물론 그렇지. 근데 집안 분위기라든가 니네 어머니랑 이모님 차림새가 어땠는지 집에서 쓰는 물건들은
값 나가는 건지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 집안 물건이 뭔지 물어보셨다고? 그냥 다들 쓰는 거 쓰지 뭐 별다르겠어. 아니, 엄마도 엄만데 누나가 좀 그런 거에 예민해. 우리 집이랑 니네 집이랑 수준 차이 날까봐 그러는 거지. 무슨 수준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못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뭐 네 입장에서는 니네가 못 사는 거 아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를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은근히 뻐기는 표정을 짓는데 처음으로 그 인간이 참 못나 보이더라고요. 여태 좋아했고 백년 가약을 맺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장점만 보아왔는데 말 한마디와 표정 한마디로 사람 생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참 신기했어요. 엄마도 누나도 네가 일본 요리학교가 최종 학력이라니까 좀 싫어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굳이 했어? 나중에 내가 뵙고 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물어보는 건 대답해야지. 너야말로 그게 문제될 거 아니면 네가 떳떳하게 나오면 되잖아. 이제는 아주 제 핑계까지 대는데 솔직히 남친이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스럽더군요. 아무튼 엄마나 누나는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장사라는 게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데 웬만한 젊은이들 100% 마지막에 망한다며 굳이 너랑 결혼해야 되냐고 하시더라고. 누나는 나 정도 회사 아니어도 작은 회사 다녀도 매달 정기적으로 돈 들어오는 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내가 너도 나만큼 번다고 해도 마음이 안 놓인대. 그럼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니네 집에서는 나 안 보겠다고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점수 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대발이 그렇게 들렸나? 그건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으면 엄마랑 누나한테 이런 거 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되잖아. 굳이 너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건 뭔데? 듣는 사람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해? 어차피 만나야 될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 얘기가 그렇게 되나? 몰랐네. 아무튼 나는 잘해보자는 뜻이었어. 저는 남친의 황당한 태도에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나 누나가 하는 말 곧이곧대로 전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또 제가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나라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며 일궈온 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고요. 사실 그때까지 살면서 눈앞에서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나름 처신을 잘하고 살았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으니까요. 또 제가 비호감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서 눈앞에서 남친이 자기네 식구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말이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엄마와 이모 생신 선물로 제주도 여행과 두 분이 커플처럼 들고 다니시라고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 백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와 이모 생일이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늘 일주일을 잡아서 생신주간이라며 함께 축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 2박 3일 제주 여행과 신상 백을 선택한 거였죠. 남친은 퇴근하고 가게에 저를 보러 왔다가 제가 엄마랑 신상 백하고 제주도 호텔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꾸 해운대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해운대가 더 좋을지 제주도가 더 좋을지 이야기 중이었거든요. 결국은 제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제주도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호텔을 제가 포인트 많이 쌓아놓은 땡땡 호텔로 가자고 했고 결국 엄마도 그러자고 했네요. 다음날 제가 엄마와 이모 신상백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데 남친한테서 불쑥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럼 어머니랑 이모님 신상 백 사고 있는 거야? 두 분 다 좋으시겠다.
그렇게 새로 나온 명품백 선물로 받고 거기다가 제주도 여행도 가잖아. 뭐 바람 쐬고 새 물건도 갖고 그러니 기분 좋으시지. 너도 돈 좀 모이면 어머니 해드려. 나는 돈이 없잖아. 매달 카드값 메꾸고 대출금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앞으로 결혼 준비도 해야 되잖아. 결혼 준비는 어차피 엄마랑 누나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이모가 제주도에 가기 이틀 전인가 남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윤지야, 네가 우리 집에 점수 확실히 딸 방법 내가 생각해냈어.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점수를 딴다고? 뭘 하면 따는 건데? 그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단 드러나 보자 하는 심산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니네 어머니랑 이모 가는 제주도 호텔 보내줘. 그리고 누나한테는 그 신상 백 사주고. 네가 결혼 전에 이렇게 해봐. 그러면 두 사람 다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 진짜 괜찮은 방법이지.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런 걸로 나를 보는 눈이 바뀐다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결혼 전부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더구나 나를 싫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 나는 별로야. 싫으니까 잘해보자는 거잖아. 제주도 호텔 비용이야 그렇다 치고 신상 백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나 하나 더 살 정도의 여유는 안 돼. 내가 좀 보탤게. 한 30만 원은 보탤 수 있어. 네가 나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랑 이모한테 그렇게 돈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쓰라는 거야. 그럼 나도 엄마랑 누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 엄마랑 누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 흉은 못 볼 거고. 아, 다른 사람들한테 내 흉까지 보는가 보네. 아직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을. 그 말을 들으니 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쩌지? 그리고 30만 원? 지금 장난해? 그냥 네가 30만 원에 맞는 선물을 어머니랑 누나한테 해드려. 정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어쩌겠어? 나도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 사실 저 말을 듣는 순간 남친한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자기가 돈이 없는 거면서 제 돈으로 자기 엄마와 누나한테 선물을 하라는 걸까요? 그런 건 제가 마음에서 내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으면 결혼 전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 안 나오고 식당을 하고 있어서 만나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 굳이 제가 잘 보이고 싶지도 않은데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제가 엄마랑 이모 챙기는 게 샘나서 그러는 걸로밖에는 안 보였어요. 남친은 제 말에 혀를 차더라고요. 너 그럼 우리 결혼하는데 요만큼의 노력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부족하면 그만큼 채울 생각을 해야지.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엄마랑 이모도 너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단 결혼하는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수용하신 거야. 그걸로 너한테 부담 주시지 않았고. 적어도 집안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흉 보고 다닐 게 아니고. 제가 따끔하게 말하자 남친은 참못 충격이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상준이 너 돈 없다면서도 너 시계도 새로 샀잖아. 아주 비싼 거. 그런 거 살 돈으로 니네 엄마랑 누나 챙기고 똑같이 우리 엄마하고 이모도 챙겨봐. 그럼 나도 고려해볼게. 니네 엄마 누나 여행 보내면 우리 엄마랑 이모도 여행 보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 좀 무리일 것 같기는 하다. 결혼하고 우리 여유 생기면 그때 다 같이 보내드리자. 저는 그 말에 참 기가 막혔어요. 결국 제 돈으로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게 맞으니까요. 점점 이 결혼에 회의가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혼 없었던 걸로 하고 하자고 뒤집을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가 남친 집에 인사 가기로 한 날도 다가오고 있었고요. 엄마랑 이모는 저한테 가서 인사 잘하고 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남친이 인사하러 가기 열흘 전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지야, 엄마랑 누나가 집에서 음식하기 힘들다고 밖에서 보자고 하셔. 그래도 되지? 굳이 우리 집 볼 필요는 없잖아. 어? 원래 인사는 집에 가서 집안 분위기도 보고 인사드리는 거 아닌가? 친구들도 그렇다고 하던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뭐 의미 있어? 상준이 너는 우리 집 와서 다 봤잖아. 그래서 뭐 물건이 어디 건지 그런 것까지 코치코치 물으셨다며. 근데 나는 안 가봐도 된다고? 야, 그거 보나 마나야. 우리 집 거 니네 거보다 다 좋을걸? 그건 확실해. 어떻게 뭐가 확실한데? 아, 그래.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너는 중요해? 안 중요하다며. 그럼 보나 마나잖아. 그냥 좋은데 예약이나 하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수 있잖아. 저는 일단 알았다고 했고 집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도 이모도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집에서 봤는데 며느리 드릴 사람을 왜 집에서 안 보고 밖에서 보냐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요즘은 그러는 집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별 수 없다는 듯 받아들이셨지만 이해를 못하겠다고는 하셨어요. 왜 아들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집으로 안 오라고 하고 밖에서 보자신다니. 엄마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 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친은 또 다른 말을 전했어요. 누나가 밖에서 보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집에 잠깐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 그래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차 한 잔 정도는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 우리 엄마 완전 괜찮지? 너도 우리 집 분위기도 볼 수 있고. 아, 그래. 되게 배려해 주셨네. 알았어. 뭐야? 왜 너 비꼬는 거 같지? 비꼬는 거 아니지? 우리 엄마도 너 그래도 우리 집 가족 될 사람이라고 집에서도 보자고 하신 건데 꼬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말대로 가족 될 사람이면 처음에는 집에도 부르는 건데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말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답해 봤어. 윤지야, 결혼 전부터 이러지 말자. 서로 차이가 나도 속으로 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놈의 차이. 그래, 알았어. 그럼 뭐 예약은 어머니나 누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누나가 그런 좋은 식당들은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내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약까지는 네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대로. 그 정도야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알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남친은 정말 더럽게 눈치 없는 놈이더라고요. 소심하고 자기 방어만 할 줄 알지 남의 기분 같은 건 요만큼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어요. 결혼 전에 그런 걸 안 게 다행이긴 했죠. 아무튼 저는 안면이 있는 고급 한정식집 대표님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개인실 예약을 했어요. 마침 그 집이 남친 본가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가장 적당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예약한 한정식집을 남친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요. 약속 30분 전쯤 제가 한정식집으로 가고 있는데 남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있잖아 윤지야, 네가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해. 뭘 그러려니 해? 무슨 일 있어? 있으면 미리 말해. 가서 사람 벙찌게 하지 말고. 제 말투가 날카로워지자 남친은 얼른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게 엄마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싫다고 이따 차나 마시러 집에 오래. 대신 누나가 누나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간대. 한 5명?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잠깐,
우리 개인실 예약한 게 4명 테이블인데 그러면 방이 적잖아. 그거 지금 어떻게 조정 안 될까? 너 거기 사장님하고 안다며. 얼른 말씀드려봐. 됐어. 이제 와서 어떻게 개인실 다른 데로 내달라는 말을 해. 그냥 홀에서 먹어. 제가 짜증을 내자 남친은 오히려 제가 화를 낸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 왜 그러냐면서요. 정말이지 자기들 일방적인 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장 뒤돌아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의는 갖추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남친 누나가 더 황당한 짓을 제 앞에서 벌이기 전부터 이미 마음으로는 파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여기 오늘 우리 예약했는데요. 김윤지 이름으로요. 아주 경박하고 찢어지는 말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제가 돌아보니 진하게 화장을 하고 무슨 요즘 사람들은 입지 않는 무대복같이 희한한 원피스 차림을 한 여자가 시끄럽게 굴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보이는 여자들도 기가 엄청 세 보였어요. 눈빛도 이글이글한 게 보통 사람들 아니더군요. 저는 그때 도착한 남친이 불러서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 남친 누나랑 그 친구들이 아주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찌나 샅샅이 훑어대는지 정말 불쾌했어요. 반가워. 내가 나이 더 많으니까 말 놔도 되지? 처음에는 친구들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제 3자들이 보는 눈이 더 객관적일 수도 있잖아. 마침 여기 온다니까 와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 정도 규모인 식당 사장하고 알 정도면 너도 꽤 하긴 하나 보다? 밥 먹고 살긴 한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가 봐. 그 말에 제가 남친을 획 보자 남친은 얼른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꽤나 하찮게 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남친도 그걸 들켰다는 걸 알고 제 눈을 피한 거고요. 아무튼 사람들도 앉고 저와 남친도 앉고부터 바로 에피타이저부터 서빙이 되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 다 그렇듯이 개인 접시에 다 각자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남친 누나 친구들의 수다가 시작됐어요. 식당 한다길래 무식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그냥 평범하다. 일반에서 다닌다고 해도 믿겠다. 근데 원래 식당하고 그러면 다들 좀 통통하지 않아? 상준이 여친은 마른 편이래. 저래서 음식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래도 이런 쯤 예약 턱 잡아서 이렇게 바로 음식 준비되는 거 보면 한 닭가리 하나보다 야. 저런 올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들끼리 찍고 빠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황당하고 기분 나빴고요. 그런 와중에 남친 누나는 제 팔을 확 잡아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해야지. 어디 어른들 앞에서 편하게 앉아있으려고 그래? 다들 봤으니 알겠지만 얘가 상준이 여친이고 결혼할 사람이야. 다들 잘 봐도 네가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하는 만큼 잘해드려야 하는 분들이야.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생기려는데 남친 누나가 폭탄을 투척했어요. 내가 여기 검색해보니까 이 집 메뉴 중에 갈치석박지하고 간장게장이 포장된다고 하네? 인기도 되게 많대. 맛이 아주 고급스럽고 괜찮은가 봐. 그거 오늘 다들 하나씩 가져가야 이 정도는 상준이 여친이다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들어올 때 카운터에 미리 다 얘기해뒀거든. 아마 포장 다 해놨을 거니까 나갈 때 잊지 말고 갈치석박지 하나, 간장게장 하나 꼭 가져가.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남자하고는 바로 헤어져야겠다고요. 저는 다들 신이 나서 식사를 하는 중간에 밖으로 나가서 사장님과 얘기해서 일일이 한 사람씩 계산서를 받아냈어요. 그들끼리 웃고 떠들며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석박지와 게장 포장한 쇼핑백을 각자에게 나눠주며 계산서도 함께 접시 위에 놓았네요. 그걸 본 남친과 남친 누나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정말 볼만 하더라고요.
뭐 상준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차 마시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저는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아니, 집안 식구 인사하는 자리에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나가 자기 친구 5이나 데리고 나와서 음식 포장까지 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저를 식구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해드릴게요. 식사하신 거 1인당 15만 원에 석박지가 2만 원, 간장게장이 3만 8천 원, 한 사람당 20만 8천 원씩 정확히 계산하고 나가세요. 저는 아주 침착하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는데 남친 누나는 바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야, 너 지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랑 상준이 물 먹이겠다는 거야? 물 먹이라고 한 건 그쪽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 말에 남친까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어요. 윤지, 너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계산서 걷어가서 얼른 네가 다 계산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릴 창피해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떤 집이 결혼할 사람이 오는데 이런 데 예약하라고 해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먹이고 포장까지 해서 손님한테 덤튀기를 씌워? 나 너랑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결혼 약속만 하고 인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는 건 내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니 네가 나가 떨어져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고. 어머, 대학 안 나와서 못 배워먹으니 저러는 것 좀 봐. 라는 남친 누나한테 저는 똑바로 말했어요. 이봐요 아줌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무례하고 못 배워먹었는지요. 여기 사장님도 저처럼 대학 안 나오고 호텔 조리사로 일하시다가 차리셨는데 그분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어쨌든 이렇게 댁들 본 모습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하마터면 아주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어요. 저는 아줌마 동생하고 결혼 안 할 테니까 어디 괜찮은 사람 있나 다시 찾아보세요. 아이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구만. 그래, 너 어디 가서 우리 상준이 같은 애 다시는 못 만나. 그런 줄 알아. 제가요, 순수익만 800이 넘어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저한테만 떨어지는 게 800 넘는다고요. 그리고 거기 월세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건물 주인이 우리 엄마라서 저는 안 내도 되거든요. 제가 월세라고 보내줘도 엄마가 다시 제 통장에 넣어주세요. 저희 엄마랑 이모가 같이 사는 아파트가 구축이라 오해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마포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저희 엄마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더러 돈이 없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엄마 앞으로 신축 아파트도 하나 더 있고 그거 전세 돌리고 있는데 혹시 그 정도 재력은 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당초 잘 보여야 되는 건 제가 아니라 댁 동생이었다고.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나 이딴 결혼 안 한다고. 제가 마지막에 목소리를 높이니까 남친 누나랑 남친은 안색이 하얘져서 서로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우 남친이 입을 벌려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어요. 야, 그 건물, 그 알짜배기 땅에 있는 그 10층 건물이 네 엄마 거라고? 거기서 너한테 나오는 돈만 800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거 갖고 거짓말하겠어. 정 못 믿겠으면 내 통장 보여줄게. 그리고 거기 주민센터 가서 알아보든지 알아서 해. 우리 엄마 이름이 건물주로 나올 테니까. 엄마랑 이모랑 같이 사는 거 그냥 서로 즐겁게 의지하며 살려고 같이 사는 거야. 자매가 떨어져 살아서 뭐 하겠어. 그렇게 함께 살며 말년에 여행 같이 다니고 그런 재미에 사는 거지. 아무튼 나는 할 얘기 다 했고 다들 계산 잘하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 나가자 뒤에서 남친 누나가 남친한테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친이 황급하게 나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저기 윤지야, 네가 오늘 당황한 건 알겠어. 그래, 계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일단 우리 엄마한테 가자. 집에 가자고.
엄마한테 약속했으니 가서 인사는 해야지. 됐어. 어차피 나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신 거잖아. 내가 그 집을 왜 가? 나 가야 될 이유 없어. 결혼도 안 할 건데 왜 가? 너랑 헤어지는데 내가 뭐 타러 가냐고. 헤어지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왜? 이때까지 너 헤어지려고 판 깐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왜 해. 그럼 이게 같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는 거야? 나더러 나가 떨어지라는 거지. 너는 그런 거 판단도 안 돼? 너밖에는 모르니까 다른 사람 감정에는 관심도 없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사람 기분도 헤아릴 줄 모르는 인간하고 사냐? 저리 좀 꺼져줄래? 그렇게 저는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엄마랑 이모는 이렇게라도 제가 결혼 안 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하셨고요. 저도 천만 다행이라고 했죠. 그 뒤로 남친은 저한테 울며 불며 전화하고 가게 앞으로 찾아오고 무릎 꿇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고 그동안 정도 다 떨어져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저러는 것도 누나랑 엄마 지령을 받아서 하는 짓 같았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린다고 하니 그제야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데에 6개월이 걸렸네요. 저는 이제야 다시 평안을 찾고 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좀 더 저만의 생활을 즐기고 일을 하다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게 마음 아플 뿐 남친과 헤어진 것에 대한 속상한 것도 없는 거 보니 사람 사이의 애정이라는 것도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처럼 상대가 뭔가 미심쩍은데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 없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래야 인생의 큰 일에서 실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겪었던 한 여자예요.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 인생에도 벌어졌어요. 큰일을 겪고 나니 저도 모르게 지난 세월을 훑어보게 되더군요. 돌이켜보니 제 삶은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만 해도 평범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원래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건축사무실 직원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름이 되면 동해바다로 여행도 가고 겨울엔 방구석에서 드라마를 보며 귤과 고구마를 까먹으며 놀 만큼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요즘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이니 명품이니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만 재미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인생은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수능을 막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퇴근하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였죠. 11월이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이었는데 뺑소니 차량에 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뒤늦게 아빠를 발견한 동네 주민분께서
급하게 119를 불러주셨지만 이미 아빠는 돌아가신 후였다고 해요. 소식을 듣고 놀란 엄마랑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많지 않았던 때라서 끝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딘가엔 찍히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저희 남편 보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근방 CCTV에는 찍힌 차량이 없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또 찍혀있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한두 차량만 특정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동네랑 연결된 도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나가는 차량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도로 CCTV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더라고요. 녹화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상복을 입은 채로 경찰서까지 가셔서 울분을 토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저희는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빠의 사고는 저와 엄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보내드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범인을 잡지도 못한 상황에 저희는 한동안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없었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들떠있던 저는 그 일의 충격으로 인해 성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띄게 활발하진 않았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던 성격이었지만 대학에 막 들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선배를 만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더 정확히는 그 모든 일에 의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소 조용하고 우울해 보이는 학생이 되고 말았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후로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년 동안 겉돌던 저는 이후에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한 것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랑 그 선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저랑은 5살 차이가 나는 선배였죠. 그 선배는 과에서도 유명한 모범생이었는데 학교에 복학하자마자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다가 겉도는 절 발견하고는 챙겨주더군요. 보통 졸업 직전의 선배들 같은 경우엔 후배를 그렇게까지 잘 챙겨주지는 않는데 그 선배는 유독 절 많이 챙겨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도 그 시기에 부친상을 당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본인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눈에 밟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던 저희는 서로의 존재에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저는 삶에 활기를 되찾은 기분이 들 정도로 기뻤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 공부 능률도 올라갔죠. 저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졸업하는 대로 나랑 결혼하자. 졸업해봤자 나는 23살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보려고?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할 결혼인데 지금처럼 예쁠 때 하는 게 좋잖아. 그때 남자친구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읽어놓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 어르신들도 그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맡고 계신 자리가 있어서 집안 자체도 잘 사는 편이었죠. 덕분에 걱정 없이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1년도 남지 않은 저의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전 많이 당황했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참에 미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임신 사실은 숨긴 채로 양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이르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본인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고 꽤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남자친구의 긴 설득 끝에 마지 못한 척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제 눈에는 엄마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한 게 눈에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기집애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대?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엄마, 사람 면전화도 되고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그저 그런 집안에 게다가 아빠도 없이 자란 앤데 너야말로 엄마한테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너 이따구로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야, 너 우리 애 어떻게 꼬셨니? 결혼한답시고 막무가내로 들이받으면 내가 흰봉투 건네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어? 꿈 깨.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애랑 어울리지도 않아. 난 이 아이 절대 반대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적나라한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를 호되게 혼을 내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셨죠.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했을 텐데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저는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남친은 결국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 몰랐어.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뵀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거야?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잖아. 내가 미안해. 우리 임신했다고 말할까?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면 엄마도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됐어. 가뜩이나 저렇게 화났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더 심한 욕이나 듣겠지. 그럼 어떡해. 나도 몰라. 어렸던 저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허둥대기 바빴어요. 저도 대책이 없는 상태였지만 남자친구가 선뜻 해결책을 내주지 못하니 또 답답해서 화가 나고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울었죠. 그런 절 보고 엄마는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며 문전박대를 했고요. 새파랗게 어린 남의 딸 데려가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래. 니네가 무슨 재벌 2세야 뭐야? 나도 앞날 창창한 우리 딸 유부녀 만들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엄마한테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빌었고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흘 뒤엔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결혼 승낙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겨우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어렵게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머님들을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을 뿐 전혀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럴수록 저와 남자친구는 더더욱 임신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얼른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좀 더 서둘러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허무하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카드 내역에서 산부인과가 찍힌 걸 우연히 발견했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길로 곧장 저희 집을 찾아와서 현관문 문을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나와보세요. 어디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퍼질러 자고 있어?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서 남의 씨를 받아와갖고는 누구 아들 인생 망치라고 하냐고.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아니 사부인, 주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세요?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사부인? 누가 당신 사부인이에요? 그쪽이 그쪽 딸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애가 벌써 임신 4개월 차랍니다. 4개월 차. 그쪽도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히시고 말았죠. 당시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 자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 상태를 알아차리시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엄마가 놀라거나 말거나 예비 시어머니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내가 저딴 걸레 같은 년을 하마터면 며느리로 들 뻔했다고. 순진한 우리 아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으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하마터면 팔자에도 없는 남의 새끼 키울 뻔했어. 도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뭔 소리예요. 누가 봐도 애 아빠는 당신 아들인데. 어리고 순진한 남의 딸 인생 망쳐놨으면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지 아들 교육 제대로 못해놓고 뚫린 입이라고? 입으로 똥을 싸고 앉아있어. 뭐? 입으로 뭘 해? 내가 전년 딱 봐도 관상이 술집 여자 같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모녀가 쌍으로 천박하기 그지없. 화를 참지 못한 엄마는 저희 모녀를 욕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버렸고, 아프다고 꽥꽥 소리를 지르던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둘은 서로 머리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서 맨발로 현관 밖을 뛰쳐나갔고, 그때서야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도착한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며 뛰어왔어요. 저희가 아무리 두 사람을 뜯어 말려보려고 해도 워낙 둘 다 힘이 세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할 수가 있었답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뒤 저는 엄마한테 수십 차례 등짝 스매싱을 맞았고 그동안의 일을 곧이곧대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사고를 쳐서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얼마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말을 1시간이 넘게 말씀드려 겨우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엄마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양가 어머니 두 분 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그때 말을 하려고 했다고요. 거짓말해서 미안해 엄마. 근데 나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거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난 저 집안에 너 시집가는 꼴 못 봐. 그럼 애 낳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워야 할 거 아니야, 애를. 뭐? 어떻게 그건 살인이야, 엄마. 내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성인인데. 이게 무슨 살인이야? 그건 아직 사람도 아니야, 이 화상아. 일단 너부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부터.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저에겐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고 또 선명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게 산모로서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더군요. 머리로는 아이를 낳는 게 더 힘들 거라는 건 알면서도 저는 끝내 아이를 지우겠다는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이틀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3일째 되는 날, 엄마는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고 해주셨죠. 그래도 그 집안에는 절대 시집 안 보낼 거야. 지 아들 내벤 거 알자마자 개거품 물고 지랄하는 꼴을 보니 어차피 그딴 집안에 가봤자 너만 고생이다. 애는 우리 둘이 키워보자. 너도 젊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저 화상. 이미 양가 어머니들이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는데 제가 생각해도 결혼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고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절 싫어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붓는 예비 시어머니랑 한 가족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게다가 이미 그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취소까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말하는 대로 결혼 취소하고 우리도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에 펄쩍 뛰며 극구 반대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결혼은 당장 못하더라도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럼 애는 어떡하고? 오빠 애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마.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엄마도 내 애라는 거 아셔. 알고 더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알고도 저러시는 거면 더 큰일이잖아. 결혼식 안 올리더라도 내가 오빠랑 계속 만나면 이 다음에는 머리채 잡는 걸로 안 끝날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몇 번 더 다시 생각하라며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완강하게 거절하자 체념하고 돌아갔어요. 2달 뒤 남자친구는 한 번 더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이었죠. 남자친구는 대뜸 제게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했어요. 같이 미국으로 갈래? 거기에서는 우리 둘이서만 지낼 수 있어. 나중에 자리 잡히고 여유가 생기면 장모님도 자주 초대할 수 있고. 갑자기 엄마랑 생이별을 하라고? 아니야, 됐어. 애는 엄마랑 내가 알아서 잘 키운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장모님도 나이가 있고 결국 너 혼자서 애 키우게 될 건데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가면? 거기 가면 5번의 집안 사람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 아무도 못 찾아오고 해코지 못하게 할 수 있냐고. 남자친구는 결국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미국으로 홀로 떠났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 저는 24살에 저희 아들을 낳았고 미혼모로 살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대학은 출산 전에 겨우 졸업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낳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밤낮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잤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갈 정도로 힘들었죠. 엄마는 홀로 돈을 버시면서 그런 저와 제 아이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엄마랑 둘이서 열심히 아들을 키웠어요. 한창 그렇게 전쟁처럼 육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엄청나게 큰 택배 상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어머, 엄마 택배 시켰어? 뭐가 이렇게 커? 아니, 왜? 뭐 왔어? 어머, 이게 무슨...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받는 사람 이름은 제 이름이 맞았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은 아무런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제 몸만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각종 육아용품과 산모를 위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기저귀 가방도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택배를 보낸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전부 지웠지만 엄마랑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애 아빠가 보낸 상자라는 것을요. 그때 그 택배 상자가 애 아빠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저희는 그 물품들과 돈으로 한동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고 저희는 뭔가 대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는 출퇴근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저는 집에서 틈틈이 부업으로 액세서리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몸은 몸대로 고단하고 수입은 여전히 낮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뾰족한 방안을 계속 찾다가 얼마 후 집 근처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문방구는 안쪽 쪽방에서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같이 껴서 인수를 한 거였죠. 위치가 학교 앞이니 장사는 잘 되더군요. 거기서 6년 넘게 있으면서 아들을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를 갈 무렵부터 문방구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학교와 주택가 사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주말에 엄마랑 아들이랑 다 같이 그 가게로 가서 살펴보니 문구점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학교에 아이들도 많고 간혹 준비물을 잊은 아이들이 저희 문방구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매출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얼마 후 저희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쓰러지시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오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왜 그런 건데요? 저희 엄마한테 큰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이 이미 꽤 많이 커지셨어요. 그전에도 두통이 심하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하셨을 텐데 그때 병원에 좀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그야 나이가 들면 자주 붓고 그러니까 의뢰 몸이 쑤시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많이 심각한가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겠는데 심부전증 같은 경우엔 다른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럼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완치라는 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픈 뒤로 자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랑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가족들 없는 곳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건강을 잃으신 게 꼭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엄마 약값과 치료비 나가는 돈도 많은데 문방구 매출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또 아들은 아들대로 한참 자랄 때라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식비가 꽤 되었죠. 문방구를 운영하면서도 부업 일을 다시 시작했고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세 식구가 살아가기엔 부족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저희 문방구는 망했고 겨우겨우 싼 값에 가게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빚만 떠안게 되었고요. 당장 일터가 사라지니 빨리 일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어버린 애엄마로서 새로운 일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을 헤맨 끝에 동네 슈퍼 아줌마를 통해 저 같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와 스펙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 그곳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곳은 바로 유명한 기업의 콜센터였답니다. 물론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거기서 일하면서 연장 근무, 주말과 공휴일 근무까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콜센터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별의 별욕을 다 듣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동시에 초인적인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들보다도 월등히 빠르게 일을 배웠고 인센티브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얘, 너는 무슨 돈독이 그렇게 올랐니? 좀 쉬어가면서 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깝깝하다 정말. 야,
문주는 그 가장이잖아, 가장. 냅둬라 좀. 아니, 남편은 놀아? 애는 도대체 언제 본대? 남편은 없어요. 애는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있고요. 어머, 문주야 미안. 하던 거 해. 가자 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독하게 일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돈은 빠듯했어요. 엄마가 병세가 계속 악화되셨거든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다른 장기들도 무리가 가서 손상되기 시작했고 엄마는 점점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저는 일을 늘려서 출근하기 전 새벽 5시에 건물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아픈 엄마의 병간호는 그 사이 철들어버린 아들이 대신 해주고 있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도 하고 반찬도 잘게 잘라 할머니를 먹여드리면서요.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3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3일장을 하는 내내 아들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난 딸을 만나서 고생만 하다간 우리 엄마. 딸의 일이라면 항상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행동해주던 엄마가 이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많이 컸죠.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해도 엄마는 존재만으로 저에게 든든한 분이었거든요. 아빠를 보내드릴 때랑은 또 다르게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키워내야 하는 제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끝끝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서 이듬해에 저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인 나이가 되어서도 반찬 투정 한 번을 안 했어요.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고 개구장이었는데 어느새 어른보다도 더 철이 들어서 공부에만 매진을 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들은 옆에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어도 모를 만큼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나이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속상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께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미 한솔이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애가 딱 잘라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 주변의 일반 고등학교가 그렇게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한솔이 정도면 조금 낮은 특목고에는 충분히 갈 만한 성적이거든요. 어머님이 한 번 더 한솔이랑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날 당장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에게 물어봤죠. 한솔이 너 선생님이 특목고 원서 넣어보라고 했다며. 근데 안 간다고 했어. 왜? 거기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서로 공부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대. 일반 고등학교보다 환경이 훨씬 좋다더라. 그런데 왜 안 가? 그런데 잘못 가서 내신 성적 못 받고 대학 진학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지금 우리 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처럼 분위기 별로인 건 똑같아. 근데 계속 전교 1, 2등 해왔잖아. 나는 일반 고등학교 가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등록금 때문에 그래? 엄마가 특목고 학비 다 대줄 수 있어. 너 가고 싶으면 특목고 가도 돼.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아들은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면서 끝까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보던 친구들과 계속 함께인 게 더 좋고 등하교도 편하고 어쩌고. 결국은 아들의 뜻대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한테 저는 뭐라도 더 해주려고 과외를 붙여줄까 학원을 보내줄까 묻었지만 아들은 한사코 손을 저으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서도 전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했죠. 아들은 선배들 문제집을 물려받아가면서 정말 지독하게 자린고비처럼 공부를 했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보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했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저는 아들이 고3이 될 때쯤엔 직장 내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이 돼서야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었답니다. 다달이 대출금으로 들어가던 비용이 고스란히 손으로 들어온 걸 처음 본 그날, 저는 당장 최고급 한우를 사와서 야자를 끝내고 온 아들한테 구워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도 저는 투잡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대학만큼은 반드시 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가 오자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부터 찾더군요. 저는 그때만큼은 지지 않았어요. 아들 앞으로 통장을 꺼내놓고는 이미 등록금은 다 벌어놨으니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가라고 했죠. 성적이야 차고 넘쳤던 저희 아들은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6년 동안 계속해서 투잡을 이어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사이 당뇨가 오면서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버틸 수는 있었어요. 제 노력에 보답하듯 아들은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같은 취직난에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붙다니 이만한 경사가 따로 없었죠.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아들 학교에 갔는데 저로서는 대학교라는 공간을 거의 30년 만에 처음 가게 된 거였어요. 학사모를 쓰고 있는 아들을 보니 얼마나 늠름해 보이던지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들을 가졌을 때부터 그간 겪어왔던 일들이 전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눈물샘이 터져서 사진을 찍는 순간조차 눈앞이 흐리고 눈물 범벅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안아주고 저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집 앞에 웬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내려서 저희를 보더군요. 혹시 박문주 씨랑 박한솔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장철홍이랑 같이 사업했던 친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그게 누군데요? 엄마 알아? 26년 만에 들어본 그 이름에 저는 심장이 뚝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살면서 애아빠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듣는 건 26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경황이 없는 채로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간 애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길고 긴 얘기였죠. 애아빠는 그 옛날 저와 헤어질 당시 가족들과 크게 싸우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유는 본인이 점 찍어두었던 다른 며느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애아빠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미국에서 지내면서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자수성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회사를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던 작은 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를 회사에서 내쫓고 그 회사를 혼자 독식해버린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애아빠는 그걸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데려가 보살펴드렸다고 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때의 일로 인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애아빠의 사업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저를 만나러 오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아빠의 사업은 얼마 안 가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고 해요. 그때 전국이 아주 난리였죠. 한국에서도 맨날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은행 돈 빌렸던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빚도 많이 생겼고요. 처음이랑 저도 그때 한 달인가 노숙까지 했었어요. 저는 다시는 사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철옹이 그놈은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더군요. 그때 저희가 벌써 40이 넘었었는데 그 나이에 식당 청소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면서 장장 5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니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며 저를 찾아왔죠. 처음에는 사무실 차릴 돈도 없어서 철옹이가 사는 단칸방에서 먹고 자고 일을 했습니다. 틈틈이 생을 벌려고 알바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처음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네요. 길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재기하는데 꼬박 15년이 걸린 셈이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재기에 성공해놓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살던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 네 아버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지. 병원에서 꼬박 3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단다. 이 친구가 생전에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었더군요. 내용이 전부 문주 씨 얘기뿐이었어요. 철옹이 앞으로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전부 문주 씨랑 아들한테 물려주라고요. 옛날부터 그 친구가 술만 들어가면 문주 씨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했어요. 자기가 참 못난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면서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은 저희에게 100억이 든 통장과 편지봉투 한 통을 넘겨주고 가셨어요. 편지봉투를 열어보니 두툼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읽어보니 그건 유언이라기보단 편지에 가까웠어요. 아들과 함께 그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저는 눈에 익은 애아빠의 필체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옆에서 아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변호사가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유언을 써놓으라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문주 너밖에 없네. 내가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때 널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어서 무책임한 짓을 저질러 버렸어. 낯선 타국에서 살다가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것 같아.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지나고 보면 문주야, 너와의 추억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시간들이었다. 아들 이름을 내 성을 따라 지었다고 들었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가 힘들게 키우고 있을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항상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목표만 생각했어. 이렇게 변호사도 고용하고 유서도 작성하니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설레는구나. 정말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 이 글을 너희가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 유산이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해 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힘이 되길 바래.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은 애아빠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던 나보다는 덜 행복했으면 하고 바란 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사망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얘 아빠도 나처럼 참 힘든 세월을 보내다 갔구나 싶어서 저는 며칠 동안이나 그 편지를 꺼내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리고 애 아빠가 저희에게 남겨준 그 엄청난 금액의 유산은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렴 경제학과를 전공한 아들이 저보다 관리를 잘하면 잘했지 못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너 생각하면서 남겨주신 건데 네가 잘 관리해봐. 그대로 두었다가 장가 미천으로 써도 좋고. 됐어. 아버지가 얼굴 한번 안 본 내 생각으로 그랬겠어? 당연히 엄마 생각으로 남겨놓은 거지. 이 돈으로 이제 엄마 편하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놀아. 아, 얘는 엄마는 가만히 있는 거 못해. 한평생 일을 해서인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것도 못할 거다. 저번에 병원 다녀와서 며칠 쉴 때도 얼마나 무료했는지 몰라.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일단 다니던 회사는 관둔다고 해. 다른 일을 하게 됐다고 하고. 그때는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다니던 곳들을 관뒀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아들은 건물 하나를 매입해왔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요. 그러면서 저에게 틈틈이 건물 관리하면서 지내시라고 하더군요. 평생 1,000원 한 장 아까워서 벌벌 떨었던 저는 그 큰 돈을 어떻게 쓸지 감도 안 왔는데 경제 공부를 해서인가? 아들은 알아서 척척 돈을 배치할 줄 알더라고요. 저에게는 제 명의의 건물을 하나 넘겨주더니 나머지 금액으로는 제가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도 하나 마련하고 남은 돈은 나중에 본인이 장가 갈 때 사용하겠다며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올 초에는 하와이로 여행도 다녀오고 아들 덕에 요즘엔 편하게 지내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랍니다. 돌이켜보니 참 굴곡이 많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했던 삶이었네요. 큰 집과 여유로워진 형편보다도 여전히 저와 함께 지내며 틈틈이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지 않나 싶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제 아들이 저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 커다란 기적이 찾아왔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